안녕하십니까. 나를 지켜주는 건강특강, 뇌혈관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발표를 할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외과 원유덕 교수라고 합니다. 예, 저는 뇌혈관 질환의 치료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뇌동맥류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동맥류라고 하면 우리 뇌 안에 있는 동맥, 그러니까 뇌동맥이 꽈리 모양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질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혈관이 부풀어져 있는 모양 자체가 꽈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뭐 뇌꽈리라고도 하고, 이걸 이제 한자로 하게 되면 류자를 써서 뇌동맥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동맥류란 이제 무엇인가? 이게 이제 모양은 꽈리 모양처럼 또는 풍선처럼 이렇게 혈관벽이 부풀어 오르는 이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증상이 거의 없이 아주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혈관벽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크기가 자연스럽게 다시 줄어드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그대로이거나 아주 서서히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풍선처럼 이게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된다면 혈관벽은 약해질 것이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터질 위험성, 파열이 될 위험성이 생기게 됩니다. 진짜로 풍선이 터지듯이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혈관벽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찢어지면서 피가 밖으로 이제 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곧 출혈이 되겠죠. 그래서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치료를 미리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큰 연구들을 주제로 이제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뇌동맥류가 발견되는 위험 인자를 가진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혈압이 높은 경우, 그리고 담배를 피는 경우, 그리고 또는 뇌동맥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좀 드물긴 하지만 이런 코카인 같은 약물 중독이 된 사람들도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뇌동맥류가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40세 이상의 이제 환자들이 많고, 아주 드물지만 외상으로도 생기기도 합니다. 외상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안쪽 면이 찢어지게 되면 부풀어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뇌외상의 경우도 드물지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대부분은 터져서 뇌출혈이 생기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뇌동맥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등 뇌혈관 검사상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아주 크거나 또는 신경 주변에 뇌동맥류인 경우에는 때때로는 증상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명, 그리고 복시, 그리고 안검하수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뇌동맥류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볼 때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요즘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뇌혈관 검사를 거의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잘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뇌출혈이 생긴 이후에 많이들 이제 응급실로 내원을 하면서 뇌동맥류 진단을 내렸지만, 요즘은 조금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그냥 건강검진 차원에서 뇌혈관 검사까지도 많이들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자료에는 유병률 자체가 1%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 뇌동맥류가 우연히 발견이 된다고 되어 있었지만, 요즘은 3%, 많게는 5%까지도 발견이 된다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밀 검사는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난 이제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 혈관벽이 무슨 이유였던지 간에 약해지면서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오른 혈관벽 중에 더 약한 부분이 찢어지면서 출혈이 생기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머리를 여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머리를 열지 않고 혈관 안쪽으로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뇌혈관 검사로는 일단 가장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게 뇌혈관 CT 검사가 있습니다. 뇌혈관 CT 검사는 외래에서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검사이고, 검사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비용도 MRI랑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좋은 검사입니다. 하지만 뇌혈관 CT 검사는 조영제라는 물질을 사용을 해야 혈관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영제는 우리 혈관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콩팥, 신장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중요한데, 만약에 신장 기능, 콩팥 기능이 안 좋거나 나쁜 환자의 경우에는 이 조영제라는 약을 잘못 쓰게 되면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혈관 CT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뇌혈관의 모양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또 보면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뇌동맥류가 관찰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3차원 입체 영상으로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진단에 굉장히 유용한 검사입니다. 뇌혈관 MRI 검사는 마찬가지로 외래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좋은 검사입니다. 특히나 비용이나 뭐 검사 시간 이런 부분들은 조금 CT랑 비교했을 때는 좀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제 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조영제라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뇌혈관 검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MRI 검사는 검사 시간도 길고 꽤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폐소공포증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힘들어하거나 답답해해서 어떤 경우에는 꼭 찍어야 되는 경우에는 일부러 좀 재워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왼쪽 사진이 우리 뇌혈관을 보는 MRI 검사입니다. MRA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검사 사진이고, 이 검사 사진을 보게 되면 화살표, 빨간 화살표 두 군데를 보게 되면 이게 양쪽 혈관이 굉장히 좀 좁아져 있거나 마치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오른쪽 검사는 뭐냐면, 오른쪽 검사는 뇌혈관 CT 검사입니다. 뇌혈관 CT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막혀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좁아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뇌혈관 CT 검사와 뇌혈관 MRI 검사 두 개를 가지고 어느 것이 더 낫나, 요거를 좀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면 일반적으로는 뇌혈관 CT 검사가 조금 더 정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말씀드렸던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는 가장 정확한 검사이지만 사실 이 검사는 외래에서는 시행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 입원을 해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관을 직접 이 뇌동맥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은 다음에 직접 조영제를 주입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기 때문에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검진 차원에서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CT나 MRI 상에서 뇌동맥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하게 나온 경우, 또는 확실히 뇌동맥류가 발견이 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거나, 아니면 뇌동맥류가 있었지만 크기가 작아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해왔는데 갑자기 좀 크기가 변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뇌혈관 조영술 검사로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뇌혈관 조영술 검사는 이런 식으로 아주 가느다란 혈관까지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3차원 입체 영상을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요거를 이렇게 저렇게 돌려보면서 크기도 재고 모양도 보고 주변의 혈관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뇌동맥류를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좀 알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검사 방법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거일 것 같은데요. 뇌동맥류는 무조건 치료를 해야 하나요? 그죠? 발견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혈관이 부풀어 있다. 뇌동맥류는 혈관이 부풀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혈관이 부풀어져 있는데, 부풀어 있다는 얘기는 부풀지 않은 정상적인 다른 혈관보다는 혈관벽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터진다는 뜻은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가장 약한 부분이 찢어진다는 거고, 동맥은 심장이 짜주는, 심장이 이렇게 박동을 하면서 피를 짜주는 그 피가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약한 부분이 찢어지게 되면 피가 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크기, 동맥류의 크기, 모양, 위치, 주변 혈관과의 관계, 그리고 환자의 나이, 동반질환, 현재 상태는 어떤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등등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그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곳으로 통해서 뇌동맥류에 대해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이제 외래로 방문하시는 환자분들도 꽤 많은데요. 이제 크기가 몇 밀인가요? 뭐 몇 밀리 이상이면 뭐 치료를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만 가지고 단순히 이제 단정 짓기는 어렵고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 연구들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꽤 옛날 연구죠. 요거는 꽤 옛날의 연구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 저널에 실렸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동맥류, 뇌동맥류라고 하는 게 크기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위험성이 있는지 보게 되면,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 비슷하게 지주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건 뭐냐면 뇌동맥류가 터지게 되면 그 출혈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출혈은 대부분 뇌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출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전에 이런 출혈이 없었던 경우는 동맥류 크기가 10mm 이하라면 1년에 0.05% 정도의 확률이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안 터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10mm가 넘어갔더니 1년에 1%의 확률이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크기에 따라서 좀 터질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지긴 하지만 굉장히 이 확률적으로 낮게 연구가 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약에 출혈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해도 비슷하게 10mm 이하인 경우에는, 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 한 0.5% 정도, 10mm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1%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연구가 거듭될수록 출혈의 위험도는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조금씩 올라갔고, 이 연구에서는 7에서 12mm 정도 동맥류가 크기가 큰 경우는 작은 동맥류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더 출혈의 위험도가 높다. 12mm가 넘어갔더니 17배 가까이 이제 터질 위험도가 올라가더라 하게 되는 거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이제 동맥류의 특정 위치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 있는 동맥류는 좀 더 잘 터지고 어떤 위치에 있는 동맥류는 좀 덜 터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크기가 7mm 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 0.1% 정도밖에는 터질 위험성이 없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도에도 한번 또 연구가 됐는데, 여기 이거 이제 일본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 이게 동양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자분들하고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맞는 연구 결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동맥류의 크기나 위치, 모양 등등 다 떠나서 전체적으로 뇌동맥류를 봤을 때는 거의 1년에 1%의 확률이더라.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요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대부분 외래에서도 환자분들에게
지켜봤을 때는 1년에 1% 정도로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자분이 좀 더 잘 터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7mm보다 동맥류 크기가 큰 경우, 그리고 동맥류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좀 좋지 않은 경우는 더 잘 터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자세하게 분류를 해 놓은 표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자가 좀 더 잘 터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오른쪽 그림 보면 동맥류의 모양이 이렇게 그냥 동그란 공 모양이 아니라 그 동맥류에 또 다른 이렇게 조그만한 공처럼 이렇게 불룩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잘 터지더라 하는 거고, 당연한 얘기지만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잘 터지더라 하는 얘기들입니다. 역시나 이게 이제 각각 크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터질 확률을 좀 자세하게 분류를 해 놓은 건데, 결국 7mm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위치와 상관없이 1년에 1% 이상의 확률을 가지게 되고, 7mm보다 작은 경우는 대부분 1%보다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뇌동맥류는 다시 원래대로 질문으로 돌아와서 무조건 치료를 해야 할까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구 말고도 이제 여러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제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이 동맥류가 과연 지켜보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인가, 아니면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열의 위험성, 가만히 뒀을 때, 치료하지 않고 뒀을 때 터져서 출혈이 생길 위험성이 더 크다면 당연히 치료를 고려를 합니다. 치료는 크게 개두술, 진짜 머리뼈를 열고 수술을 하는 클립 결찰술이라는 방법이 있고, 머리뼈를 열지 않고 수술을 하는 코일 색전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을 좀 고민을 하게 되고, 반대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맥류의 크기가 아주 작거나 아니면 나이가 아주 많으시거나 하게 된다면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나이로만 이제 본다면,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다시 말하면 평균 여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살아가야 될 날이 더 많을수록 동맥류가 터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지켜보자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불안하다, 그냥 차라리 치료를 하고 마음 편하게 좀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치료를 하는 게 맞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거는 난 무서워서 수술은 난 못할 것 같다, 그냥 1년만 더 지켜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치료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수술과 시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둘 다 수술은 수술입니다. 수술이지만 직접 머리를 열고 현미경을 보면서 뇌동맥류를 찾아서 치료를 하는 걸 보통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타구니 옆쪽 혈관이나 아니면 이 손목 혈관을 통해서 가느다란 관을 집어 넣은 다음에 뇌동맥류 안쪽에다가 백금으로 만든 실을 채워 넣는 코일 색전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시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먼저 수술적인 치료는 아주 예전부터 해오던 개두술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거부감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부위도 아니고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연다 하는 거는 이건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 해가 거듭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본다면 수술적인 치료도 위험성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 본다면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 개두술과
그리고 이제 혈관내 수술이라고 하는 동맥류 안쪽으로 관을 집어넣어서 치료하는 이 혈관내 수술의 위험성을 비교를 해본 연구도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큰 차이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뭐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위험성이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동맥류가 크면 클수록 수술적인 부분 치료도 아무래도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고, 위치가 어딘지, 나이가 어떤지, 다른 뭐 동반 질환은 어떤지 이렇게 미리 점수표처럼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 점수에 따라서 지금 환자분은 이 점수가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수술의 위험도가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표들,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항목에다가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과연 이게 수술을 하는 게 맞을지, 위험도가 더 높은지 이런 식으로 좀 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흐름도 흐름이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할래요? 아니면 머리를 열지 않고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수술을 할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 열지 않고 치료를 하겠다라고 아마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통계를 좀 보게 되면 이미 2000년대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머리를 여는 개두술보다는 머리를 열지 않는 코일 색전술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뇌동맥류가 터져서 뇌출혈이 생겨서 응급실로 오신 분들도 2013년 이후부터는 코일 색전술을 더 많이 하는 지금은 실정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환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왼쪽에 이렇게 클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개두술입니다. 개두술 같은 경우도 보면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발률도 낮고, 약이나 검사들이 수술적 치료 이후에 굉장히 좀 간결하다는 거, 그리고 수술을 하는 도중에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요 세 가지의 장점보다는 수술하고 나서 윤곽이 좀 안 맞거나 아니면 머리를 연다는 자체의 부담, 이것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개두술에 대한 선택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반대로 코일 색전술 같은 경우도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머리를 열지 않고 치료를 한다. 그리고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래.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간도 짧게 걸린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일이 또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인 지속적으로 검사를 계속 해야 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좀 피를 묽게 하는 약 처방을 좀 꾸준히 받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재발률을 가질 수 있다는 점들이 있지만, 이것이 수술을 선택을 할 때는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흐름대로 이제 이 코일 색전술이라는 건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백금으로 실을 만든 다음에 그 실을 뇌동맥류 꽈리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피가 안 들어오게 해서 뇌동맥류가 터지지 않게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일 백금 실을 채워 넣는 방법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관을 하나를 넣고 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을 2개를 넣어서 2개의 관으로 다른 위치 또는 3개의 관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개의 이제 이런 미세 도관들을 이용해서 코일 색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스텐트라고, 아마 이게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나 여기 뭐 스텐트 몇 개 넣었어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 사용하는 스텐트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제 금속으로 만든 그물망인데, 그 금속으로 만든 그물망이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금속 그물망을 이용을 해서 이 뇌동맥류를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구가 상대적으로 넓은 동맥류 같은 경우는 사실 백금실만 채워 넣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이 가운데 그림처럼 백금실을 넣게 되면 실이 이렇게 다 바깥으로 빠져나와지는데, 오른쪽 사진 보시게 되면
스텐트라는 금속 그물망을 이렇게 거기 펼쳐 놓게 되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를 잘 않으니까 코일 색전술을 하기가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스텐트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코일 색전술을 한 경우입니다. 이 스텐트 덕분에 여기도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꽈리 같은 게 하나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이제 백금실을 채워 넣는 장면입니다. 백금실을 이렇게 채워 넣는데 아무래도 입구가 좀 넓다 보니까 미리 이 스텐트라고 하는 금속 그물망을 깔아놓고 이제 남은 이제 공간 안에다가 백금실을 이렇게 채워 넣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텐트가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뇌동맥류의 치료가 수술적인 치료보다 이런 시술적인 코일 색전술의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기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스텐트를 쓰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하기도 애매한 경우에는 이렇게 풍선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만 입구를 막아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스텐트 중에 굉장히 촘촘한 스텐트를 만들어서 아예 피의 흐름 자체가 뇌동맥류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는 뇌동맥류의 모양대로 스텐트를 만들어서 이 스텐트를 뇌동맥류 안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오는 방법까지 굉장히 좀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수술은 말 그대로 머리뼈를 열고 뇌를 싸고 있는 두꺼운 경막이라는 막을 좀 연 다음에 최대한 뇌를 손상시키지 않게 이렇게 잘 이제 박리를 해서 이 부풀어져 있는 뇌동맥류를 찾습니다. 찾고 이 부풀어져 있는 뇌동맥류를 이런 식으로 클립이라고 하는 이렇게 뭐 집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해놓은 거고요.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립이라는 기구를 사용을 해서 피가 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집어넣고 나오게 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안전장치처럼 이렇게 이제 혈관을 이렇게 형광 물질이 들어가서 우리가 피가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나오게 돼서 수술적인 치료도 많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뇌동맥류에 대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동안 이제 이 한 분이 이렇게 지금 컴퓨터 모니터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전신마취가 되어 있지만 이 환자의 어떤 그 우리 신경생리 검사들을 통해서 진짜 이게 좀 혈관, 혈류, 피가 잘 안 통해서 혹시나 좀 힘이 떨어지는지, 감각이 떨어지는지를 마취가 되어 있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방법들을 실시간으로 수술하는 내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안전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하게 되면 평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냐? 수술하고 나면 끝이냐? 사실 수술이든 시술이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한데 클립 결찰술, 그러니까 수술적인 치료 같은 경우는 수술이 잘 됐을 때를 기준으로 재발률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자주 검사할 필요는 없고 뭐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이나 아니면 5년 정도 단위마다 MRI나 아니면은 CT 등을 통해서 외래에서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일 색전술의 경우 이거는 재발률 자체가 한 1%, 뭐 많이 잡으면 한 5%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재발률이 높다는 게 결국에 수술적인 치료와 비교했을 때 재발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체적인 재발률 자체는 낮습니다. 낮은 거고 하지만 코일 색전술 경우에는 대부분의 재발은 6개월 전후 크게 잡았을 때도 2년 이내에 재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외래에서 엑스레이든지 아니면 MRA든지 CTA든지 이런 뇌혈관을 좀 볼 수 있는 검사를 추적 검사를 해서 조금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자주 검사를 하긴 해봐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배뇨 장애라는 주제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특강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리 시민께서 강의 듣고 나서요,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궁금증도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원하게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구리병원 비뇨의학과 김규식 교수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년 이상 되시면 배뇨장애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구나 하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자세한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올려주신 궁금증 중에서 5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분 보겠습니다. 아이디 박굴단지 님이신데요. 배뇨장애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안 좋거나 그날 피곤하면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그리고 웬만하면 처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참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 증상이 나이 먹어서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증상을 가진 어떤 병명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생각보다 소변을 보는 횟수라든지 마려운 느낌이 조금 과해서 소변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는 이런 급박요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여러 질병이 있지만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병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찰 동안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시다가 방광에 소변이 꽉 차게 되면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내가 원할 때 좀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소변이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도 방광이 조금 예민해진 상태에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소변이 마렵게 되고요. 또 그 마려운 정도도 굉장히 심해서 화장실을 평소보다 조금 자주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또 질병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원인을 좀 찾아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꼭 인근 비뇨의학과 선생님 전문의를 만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검사를 하셔서 꼭 해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 몇 번 정도 가면 정상일까요? 보통 한 6번에서 8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6번에서 8번이라 하더라도 그 치중이 밤에 너무 많이 가게 되면, 자다가 가게 되면 이것도 이제 삶의 질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그 기준을 알아두시고 조금 삶의 질에 굉장히 불편감이 있다. 또 하루 생활 중에 이건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하시면은 좀 확인을 꼭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훈님의 사연이에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배뇨장애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 남성도 요실금이 올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수술 치료가 꺼려집니다. 전립선 수술 중에 이런 부작용이 최대한 적은 수술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립선 수술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수술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수술 가운데 저희가 필연적으로 수술을 함께 하면서 전립선 바로 아래에 있는 그 관략근과 접하게 됩니다. 이 수술을 하다가 보면은 그 관략근 일부가 손상을 입게 되면서 요실금이 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또는 그 관략근을 손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전립선이 작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요실금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수술 방법 그리고 수술 도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그 관략근 주위에 좀 민감한 부분을 다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부작용이 조금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뭐 오래 간다든지 뭐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가 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홀랩 수술, 레이저를 이용한 홀랩 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TURP, 경요도화 이렇게 전기 소작기로 그 전립선 커진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많이 하시는 유로리프트
이런 리프트 수술을 다 잘 받으시고 또 선생님들께서 아마 다 설명을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받으시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증상은 없어질 것이고요. 또 이제 수술을 받으면서 전립선을 넓혀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뇨를 편안하게 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정빈님의 사연인데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뇨 장애를 예방하는 방법이 궁금했는데 영상을 통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배뇨 장애 확인 방법을 궁금해하셨어요. 아, 네. 우선 배뇨 장애라는 것은 제가 이제 뭐 소변을 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뭐 2시간 이내에 마다 이제 소변을 조금 자주 보러 가신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는데 참지 못하고 급박하게 화장실을 가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무시는 도중에 갑자기 깨서 소변을 보러 들락날락 하시면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야간뇨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소변을 보고 나서 시원한 느낌이 없고 방광 안에 소변이 남아있는 잔뇨감이 있는 경우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는데 오랜 시간 있다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경우 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끊겼다가 다시 봤다가 또 끊겼다가 다시 보는 이러한 젊으셨을 때 보는 일상적으로 보는 패턴이 아닌 이러한 불편감을 주는 그 증상을 갖다가 배뇨 장애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내가 배뇨 장애가 있지 않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가까운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을 만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그 야뇨증 관련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 질문이 이렇습니다. 밤만 되면 방광이 저도 민감해져서 자주 보고 네. 밤새 들락날락 하는 게 이게 바로 야뇨증인가요? 원인 치료 방법은요? 비슷한 질문이신데. 아,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겠지만, 네. 야간에 잠에서 깨서 소변을 보는 걸 저희가 이제 야간뇨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야간뇨의 종류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야간 단뇨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녁에만 특별히 저녁에만 그 소변을 많이 보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하루 총 보는 소변량의 3분의 1을 그 자는 동안에만 오줌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야간 단뇨라고 하고 아니면 이제 그냥 단뇨가 있습니다. 그냥 아침이고 저녁이고 계속 소변을 많이 보는 경우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3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밤에 잘 때 방광의 용적이 잘 늘어나지 않아서 그 소변을 참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소변이 급박하게 마려워서 밤에만 깨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혼합성이 있습니다. 혼합성. 그래서 이제 밤에 방광의 유순도가 낮으면서 또 밤에만 특별히 소변을 많이 만드는 야간 단뇨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이렇게 총 4가지 분류로 밤에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 4가지 종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저녁 식사를 하고 주무시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신다든지 특별히 또 과일도 많이 드신다든지 그러신다면은 그런 것도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알코올 성분이나 카페인 성분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방광을 자극을 했을 때 유난히 조금 그 자극하는 것을 좀 세게 반응하는 거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좀 방광이 원래 예민한 상태인데 카페인 섭취나 알코올 섭취가 많지는 않은지 이걸 확인해 주셔서 혹시 그러한 그 생활 그 개선을 조금 하면서 야간뇨를 줄일 수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네, 네. 이분은 생활 습관으로 인한 상황은 아닌지 이거부터 좀 점검해 보시고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한번 진단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질문 잘 주셨고요. 이번에 마지막 질문이신데 김중구님.
나이가 들면서 잦은 빈뇨와 야간뇨 증상이 심해지는데요. 이것이 혹시 전립선 암과도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있는데요. 그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노화에 의해서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립선 비대증 같은 비대증. 경우에는 네. 오줌이 이렇게 나오는 요도, 오줌의 바로 옆에서 전립선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그 오줌이 내려오는 그 굵기가 좀 좁아져서 아무래도 그 불편감이 있는데요. 그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많은 확률에서 전립선 바깥 부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뇨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가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이고요. 전립선 암에 의해서 생기는 그 배뇨 장애는 조금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조금 그 암이 발전해서 그 오줌이 나오는 입구를 갖다가 막았을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과 같이 배뇨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립선 암이든 전립선 비대증이든 둘 다 배뇨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또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원에 가셔서 내가 전립선 배뇨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원인인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구나 하고 참지 마시고요. 다 고칠 수 있고 다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니까 꼭 어떠한 원인을 꼭 찾기 바라고요. 그 원인을 찾으셨으면 그거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서 삶의 질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증상이 전립선 암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느 게 먼저 우선순위인지 모르니까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